2008년 여름, 터키 코냐 평원. 섭씨 48도 사막 한가운데서 세 나라의 전차가 맞붙었다. 120년 전차 역사의 독일 레오파르트, 미국의 M60,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터키는 차세대 전차를 선택해야 했다. 72시간 연속 주행, 극한의 온도, 산악지형. 독일이 무너지고 미국이 포기했을 때 홀로 결승점을 통과한 전차가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독일의 방해 공작, 파워팩 수출 금지, 모든 게 막혔다. 2년간의 지옥 같은 개발 끝에 한국이 내놓은 답은 무엇이었나? 250대 계약, 55억 달러 수출, 그리고 중동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이야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터키 중부 코냐 평원, 섭씨 48도.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 속에서 먼지 폭풍이 시야를 가렸다. 사막 한가운데 세 대의 전차가 나란히 정렬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4, 미국 M60A3, 그리고 검은 위장 도색을 한 K2 흑표의 시험용 자체. 2008년 7월 29일 터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차세대 전차 선정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터키 육군 기갑단장 메흐메트 대령이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들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새 전차의 모습이 아지랑이의 일렁였다. 독일 기술진 5명이 레오파르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120년 전차 제작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자신감이었다. 그들 눈에 한국 기술진 3명은 초라해 보였다. 현대로템 김철수 차장이 K2 시험 자체의 엔진실을 열고 냉각수 온도를 확인했다. 벌써 95도를 넘어섰다. 금속 냄새와 뜨거운 바람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평원 위로 신기루가 피어올랐다. 모래먼지가 입안에 들어와 씹히는 느낌이 들었다. 김 차장이 엔진실 덮개를 닫으며 땀을 닦았다. 손등에 묻은 모래가 거칠게 느껴졌다. 시험 감독관이 무전기를 들고 각 전차에 신호를 보냈다. 첫 번째 코스는 40km 고속 기동이었다. 모래 언덕 4곳을 통과한 후 급정지하는 과정이었다. 세 대의 전차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다. 레오파르트의 MTU 엔진이 우렁찬 소리를 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의 진동이 땅을 흔들었다. M60은 낡은 디젤 특유의 거친 소음을 토해냈다. K2 시험 자체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독일 기술진 중 수석 엔지니어 슈미트가 고개를 갸웃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새 전차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동시에 출발했다. 레오파르트가 초반 가속에서 앞섰다. 독일제 변속기의 힘이었다. M60이 뒤를 따랐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 K2 시험 자체가 중간 속도로 따라붙었다. 관측소에서 터키 장교들이 스탑워치를 들고 기록을 시작했다. 5분 후 첫 번째 모래 언덕이 나타났다. 높이 8m, 경사 35도. 레오파르트가 가장 먼저 언덕에 진입했다. 현가장치가 충격을 흡수하며 차체가 기울었다. 독일 측 기술진이 메모를 했다. M60이 뒤따랐지만 속도를 크게 줄여야 했다. 노후한 현가장치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 K2 시험 자체가 언덕에 접근했다. 김 차장이 차내 모니터를 응시했다. 능동형 현가장치가 작동하며 압력이 순간적으로 조정됐다. 유압 실린더가 각 바퀴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차체 수평을 유지했다. 55톤의 전차가 각도를 잡으며 언덕을 올랐다. 넘어가는 순간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터키 관측단 중 한 대위가 동료에게 눈짓을 했다. 쌍안경을 든 또 다른 장교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두 번째 언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레오파르트의 좌측 현가장치에서 유압류가 새기 시작했다. 뜨거운 모래가 밀봉재를 손상시킨 것이었다. 붉은 유압류가 모래 위로 줄줄 흘러내렸다. 독일 기술진의 얼굴색이 변했다. M60은 엔진 과열로 속도를 절반으로 줄였다. 냉각 시스템이 48도 열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K2 시험 자체만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엔진 온도는 여전히 98도, 정상 범위였다. 세 번째 언덕 앞에서 레오파르트가 멈춰섰다.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 슈미트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테스트 중단 요청한다. 장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메흐메트 대령이 쌍안경을 내리며 무전기에 대고 짧게 답했다. 거부. 계속 진행. 독일 기술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슈미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레오파르트는 견인차에 실려 코스 밖으로 나갔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끌려가는 모습이 관측소에서도 보였다. 독일 측 기술진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120년 역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M60은 네 번째 언덕을 간신히 넘었지만 냉각수 온도가 위험 수준인 115도를 찍었다. 엔진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K2 시험 자체가 홀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엔진 온도 98도, 유압 압력 정상, 모든 시스템 정상이었다. 김 차장이 엔진을 끄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터키 평가단이 새 전차 앞에 모였다. 독일 기술진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환경은 유럽 기준과 다르다는 것,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것, 밀봉제를 교체하면 된다는 것. 메흐메트 대령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터키는 유럽이 아닙니다. 다음 시험, 내일 새벽 4시 에르주름. 독일 측 수석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앙카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한 장군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다. 테이블 위에는 새 전차의 성적표가 놓여 있었다. 레오파르트, 두 번째 언덕에서 탈락. M60, 냉각 시스템 한계 노출. K2, 전 구간 정상 통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20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키 환경에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었다. 회의실 창밖으로 앙카라의 밤 풍경이 보였다. 다음 날 새벽 에르주름 고산 시험장. 해발 1900m 지점은 영하 18도였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새 전차가 다시 나란히 섰다. 이번 테스트는 냉간 시동이었다. 영하 18도에서 시동을 걸고 30초 안에 이동 준비를 완료해야 했다. 독일 기술진들이 레오파르트의 엔진실에 예열 장치를 부착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전날보다 조심스러웠다. 새벽 4시 에르주름 고산 시험장. 어둠 속에서 터키 기술진들이 투광등을 켰다. 눈 쌓인 평원이 하얗게 드러났다. 해발 1900m, 영하 18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새 전차의 포신과 차체에 성에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레오파르트, M60, K2 시험 차체가 나란히 섰다. 독일 기술진들이 레오파르트의 엔진실을 열고 예열 장치를 부착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추위에 떨렸다. 슈미트가 예열 시간을 계산했다. 영하 18도에서는 최소 15분이 필요했다. 한국 기술진 김 차장은 K2 시험 차체 옆에서 온도계만 확인했다. 예열 장치를 꺼내지 않았다. 독일 측 엔지니어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다. 터키는 1990년대부터 차세대 전차 사업을 구상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스. 네 방향 모두 잠재적 위협이었다. 특히 시리아 국경 800km는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었다. 여름엔 50도, 겨울엔 영하 20도. 극한의 환경이었다. 터키 육군이 보유한 M489와 M60 전차는 1960년대 미국제였다. 노후화가 심각했다. 2006년 시리아 국경 훈련 중 M60 한 대가 엔진 과열로 멈춰섰다. 견인하는데 8시간이 걸렸다. 메흐메트 대령은 그때 결심했다. 터키 환경에 맞는 전차가 필요하다고. 처음엔 외국제 전차를 그대로 구매하려 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2, 프랑스 르클레르. 세 후보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다. 한 대당 80억 원이 넘었다. 터키가 필요한 수량은 최소 800대, 총 6조 원 이상이었다. 국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방식을 선택했다. 외국 기술을 들여와 터키에서 생산하는 것. 2007년 터키 국방부는 입찰 공고를 냈다. 조건은 명확했다. 첫째, 기술 완전 이전. 둘째, 터키 현지 생산. 셋째,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 넷째, 산악지형 주행 능력.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가 레오파르트2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한국 현대로템이 K2 흑표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가격 문제로 일찍 탈락했다. 2008년 초 1차 서류 심사가 끝났다. 독일과 한국이 최종 후보로 남았다. 독일은 120년 전차 제작 역사를 내세웠다. 한국은 개발 기간 중 터키 환경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K2 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뒀다. 연구진이 터키를 5번 방문했다. 사막과 고산 지형을 직접 확인했다. 냉각 시스템을 2배로 강화했다. 현가 장치는 산악 지형에 맞춰 조정했다. 독일은 달랐다. 레오파르트 2는 유럽 평원 전투형이었다. 독일 북부 평원, 폴란드 평야, 그런 지형에 최적화됐다. 온도 범위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였다. 터키 환경과 맞지 않았다. 시험 감독관이 신호를 보냈다. 냉간 시동 테스트 시작이었다. 독일 기술진이 레오파르트 시동을 걸었다. 15분 예열 후 닦아 엔진이 거칠게 돌아갔다. 시동은 걸렸지만 RPM이 불안정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2개 켜졌다. M60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추위에 방전됐다. 미국 측 기술진이 외부 전원을 연결했다. 2번째 시도에서 겨우 시동이 걸렸다. 김 차장이 K2 시험 차체에 올랐다. 예열 없이 바로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5초 만에 정상 RPM에 도달했다. 터키 평가단이 스톱워치를 확인했다. 독일 측 기술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메흐메트 대령이 메모를 했다. 예열 없이 5초 시동. 영하 18도. 다음 테스트는 경사 등판이었다. 45도 경사로를 눈 쌓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 레오파르트가 먼저 시도했다. 중간까지 올라가다 궤도가 헛돌았다. 눈 때문에 접지력을 잃은 것이었다. 후진해서 2번째 시도를 했지만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M60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엔진 출력이 부족했다. K2 시험 차체가 경사로에 진입했다. 능동형 현가장치가 각 궤도의 압력을 조정했다. 접지력이 증가하며 차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갔다. 45도 경사를 단번에 통과했다. 독일 기술진 중 한 명이 동료를 쳐다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오전 내내 6가지 테스트가 진행됐다. 냉간 시동, 경사 등판, 급회전, 급제동, 포사격, 통신장비 작동. K2 시험 차체는 6항목 모두 통과했다. 레오파르트는 4항목에서 문제가 생겼다. M60은 2항목만 통과했다. 점심시간, 임시막사에서 터키 장교들이 모였다. 한 중령이 채점표를 펼쳤다. 숫자는 명확했다. K2가 압도적이었다. 저녁 무렵 앙카라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읽으며 질문했다. 독일 것이 왜 이렇게 약해? 참모가 답했다. 환경이 다릅니다. 유럽용을 터키에 쓰려니.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최종 테스트가 예정됐다. 72시간 연속 주행이었다. 최종 테스트 날 2008년 8월 1일 새벽. 코냐 평원에 다시 새 전차가 섰다. 72시간 연속 주행 테스트였다.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날. 총 주행거리 1800km. 낮엔 영상 47도, 밤엔 영하 12도를 오가는 극한 환경이었다. 터키 평가단이 각 전차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실시간 위치와 엔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메흐메트 대령이 출발 신호를 보냈다. 새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다. 첫 6시간은 순조로웠다. 레오파르트가 선두를 유지했다. 독일제 변속기의 힘이었다. M60이 중간, K2 시험 자체가 뒤를 따랐다. 독일 기술진들이 관측 차량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슈미트가 노트북으로 레오파르트의 엔진 데이터를 확인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온도, 압력, RPM. 그는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12시간이 지났다. 정오,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레오파르트의 엔진 온도가 103도를 찍었다. 아직 정상 범위였지만 상승세가 가팔랐다. M60은 냉각수를 한 번 보충해야 했다. 증발량이 예상보다 많았다. K2 시험 자체는 엔진 온도 98도를 유지했다. 이중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다. 김 차장이 모니터를 보며 안도했다. 18시간 지점, 저녁 무렵,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레오파르트의 변속기에서 이상 소리가 났다. 덜컹거리는 금소금이었다.
독일 측 정비사가 무전으로 보고받고 얼굴을 찡그렸다. 기어 동기화 문제였다.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슈미트가 데이터를 확인했다. 변속기 온도가 낮 동안 125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2도로 떨어졌다. 43도 차이였다. 금속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며 틈새가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주행은 가능했다. 그는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24시간이 되었다. 첫날 밤이 깊어졌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M60의 유압 펌프에서 기름이 샜다. 저온에서 밀봉재가 수축한 것이었다. 미국 측 기술진이 긴급 정비를 했다. 30분 동안 테스트가 중단됐다. 터키 평가단이 감점 기록을 했다. 레오파르트는 변속기 소음이 더 커졌다. 2단 기어로 바꿀 때마다 덜컹 소리가 났다. 독일 기술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주시했다. K2 시험 차체만 조용히 달렸다. 엔진음이 일정했다. 변속도 부드러웠다. 김 차장은 차내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30시간. 다음 날 오전. 태양이 다시 떠올랐다. 기온이 급상승했다. 오전 10시에 벌써 38도였다. 레오파르트의 변속기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 이번엔 더 빨랐다. 전날 밤 손상된 부분이 열을 더 많이 받았다. 슈미트가 온도 그래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상승 곡선이 가팔랐다. 터키 관측단 차량이 새 전차를 따라갔다. 한 중령이 쌍안경으로 레오파르트를 관찰했다. 배기구에서 나오는 연기색이 어제와 달랐다. 약간 검었다. 그는 동료에게 손짓했다. 36시간 지점, 오후 2시. 레오파르트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변속기 경고등이 켜졌다. 온도가 위험 수준인 142도를 찍었다. 독일 측에서 긴급 무전이 왔다. 냉각시간 필요합니다. 10분만. 메흐메트 대령이 거절했다. 72시간 연속입니다. 정지 불가. 슈미트의 얼굴이 굳었다. 레오파르트는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였다. 정상 속도의 절반이었다.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M60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엔진 과열로 속도를 줄여야 했다. K2 시험 자체가 두 전차를 추월했다. 처음으로 선두에 섰다. 터키 평가단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검은 K2가 독일과 미국 전차를 지나치는 모습이었다. 42시간. 둘째 날 저녁. 레오파르트의 변속기에서 금속 가루가 나왔다. 기어가 마모되고 있었다. 독일 기술진들이 비상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가면 완주가 불가능했다. 슈미트가 터키 측에 재협상을 요청했다. 테스트 시간을 6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메흐메트 대령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건은 72시간이었다. 변경 불가였다. 독일 측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포기하거나 전차를 망가뜨리거나. 슈미트가 결정했다. 계속 가기로. 하지만 속도는 시속 25km로 더 줄였다. 48시간, 셋째 날 새벽. M60이 먼저 포기했다. 엔진이 완전히 과열됐다. 냉각수가 끌어넘쳤다.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갔다. 두 전차만 남았다. 레오파르트와 K2. 독일과 한국의 대결이었다. 터키 국방부에서 고위 장교들이 실시간 상황을 지켜봤다. 한 장군이 GPS 화면을 보며 말했다. 독일 것, 거북이처럼 기어가네. 참모들이 웃음을 참았다. 레오파르트의 현재 속도는 시속 22km였다. K2는 시속 55km를 유지했다. 54시간 지점, 오전. 레오파르트의 궤도 텐션이 풀렸다. 장시간 저속 주행의 부작용이었다. 독일 기술진이 긴급 조치를 했다. 20분이 걸렸다. 또 감점이었다. K2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60시간이 지났다. 독일이 요청했던 시간이었다. 레오파르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상태가 엉망이었다. 변속기 온도 경고, 엔진 오일 압력 저하, 궤도 마모, 경고등이 4개나 켜져 있었다. K2는 정상이었다. 모든 시스템이 녹색불이었다. 66시간, 셋째 날 오후. 레오파르트의 변속기가 마침내 항복했다. 3단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2단으로만 달려야 했다. 속도가 시속 18km로 떨어졌다. 독일 기술진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터키 평가단이 레오파르트를 따라가는 것조차 지루해했다. 너무 느렸다. 그들은 K2를 따라가기로 했다. 72시간이 됐다. 마침내 종료 신호가 떨어졌다.
K2가 결승점을 통과했다. 총 주행거리 1853km.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김 차장이 전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웃음이 나왔다. 2시간 후 레오파르트가 결승점에 도착했다. 주행거리 1620km. 목표 미달이었다. 슈미트가 전차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72시간 테스트 종료 3일 후 앙카라 국방부 협상장, 터키 측 협상단과 한국 측 협상단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총 4억 달러 규모 K2 흑표 기술 이전 계약이었다. 현대로템 해외 영업본부장 박진수 상무가 계약서를 넘기며 설명했다. 차체 설계 기술, 120mm 활강포 생산 기술, 복합 장갑 제작 기술, 핵심 기술 3가지가 포함됐다. 터키 국방차관 아흐메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다. K2가 압도적이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끝이었다. 그때 터키 측 기술 검증팀장이 질문을 했다. 파워팩은 어떻게 됩니까? 박 상무가 잠시 말을 멈췄다. 파워팩, 즉 엔진과 변속기였다. K2 흑표는 독일 MTU 엔진과 독일 랭크 변속기를 썼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박 상무가 답했다. 독일 MTU와 랭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흐메트가 메모를 땄다. 문제 없어 보였다. 독일 파워팩은 검증된 제품이었다. 세계 각국이 사용했다. 같은 날 저녁 베를린 크라우스 마파이 본사.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스크린에 터키 테스트 결과가 떠 있었다. K2 완승, 레오파르트 참패. 독일 방산업계의 충격이었다. 120년 전차 역사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크라우스 마파이 CEO 한스 뮬러가 테이블을 쳤다. 한국 놈들이 우리 시장을 뺏어갔어. 영업 담당 이사가 보고를 했다. 터키뿐 아니었다. 중동 여러 나라가 K2에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두 독일의 전통적 고객이었다. 만약 터키가 K2 기술로 알타이 전차를 만들면 중동 시장 전차를 잃을 수 있었다. 뮬러가 결정했다. 한국을 막아야 한다고. 방법은 하나였다. MTU와 랭크를 압박하는 것. 파워팩 공급을 막으면 한국도 터키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일주일 후 8월 중순 터키 국방부에 MTU로부터 공문이 왔다. 내용은 간단했다. 터키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의 파워팩 수출 불가.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흐메트가 공문을 읽고 얼굴이 굳었다. 파워팩 없이는 전차를 만들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다. 박 상무가 앙카라로 긴급 출장을 왔다. 터키 협상장에서 아흐메트가 MTU 공문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 상무는 당황했다. MTU가 거부할 줄은 예상 못했다. 독일 파워팩은 전 세계에 팔았다. 터키에만 안 판다는 건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우리도 예상 못한 일입니다. MTU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MTU는 크라우스 마파이와 한 배를 탄 회사였다. 설득이 통할 리 없었다. 터키 측은 독자적으로 MTU 본사에 연락했다.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수출 불가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기술적 이유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같은 파워팩을 그리스에는 팔고 있었다. 터키와 그리스는 라이벌 관계였다. 정치적 의도가 명확했다. 앙카라 국방부는 혼란에 빠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테스트 통과, 계약서 작성, 생산 준비. 이제 파워팩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막혔다. 메흐메트 대령이 회의에서 말했다. 한국에 자체 파워팩 있지 않습니까? 참모가 고개를 저었다.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대령이 테이블을 쳤다. 한국 측도 난처했다. 현대로템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기술연구소장이 보고했다. 국산 파워팩 개발은 진행 중이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을, S&T 중공업이 변속기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완성까지 최소 3년이 필요했다. 시험도 통과해야 했다. 박 상무가 증언했다. 3년 후면 터키가 기다려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터키는 당장 전차가 필요했다. 3년은 너무 길었다. 독일은 이 상황을 정확히 노렸다.
시간을 끌면 터키가 지칠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국 독일로 돌아올 거라고. 9월 초 터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 위기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물었다. 대안이 있나? 장관이 답했다. 미국 파워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다. 미국 것은 너무 무거웠다. K2 차체에 안 맞았다. 프랑스는 가격이 독일의 2배였다. 터키 협상단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아흐메트가 박 상무를 만나 물었다. 국산 파워팩 개발 빨리 못합니까? 터키가 돈을 대겠습니다. 박 상무가 고개를 저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흐메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독일의 방해 공작이 성공하고 있었다. 베를린에서는 축배를 들었다. 뮬러가 MTU 사장과 통화했다. 잘했어.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은 무너질 거야. 그는 확신했다. 한 달만 지나면 터키가 다시 독일을 찾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터키는 독일을 신뢰하지 않았다. 테스트에서 진 나라를 다시 선택할 리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10월, 현대로템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앙카라로 갔다. 박 상무가 터키 국방부에서 발표했다. 국산 파워팩 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터키와 공동 개발 방침으로. 아흐메트가 눈을 빛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한국이 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완료하면 터키가 먼저 테스트한다. 터키 환경에서 검증받는다. 통과하면 터키가 구매한다. 양국이 윈윈하는 구조였다. 터키 대통령이 승인했다.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까? 파워팩은 한국 국산으로 개발 완료 시점까지 대기. 독일의 계산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2009년 겨울, 경기도 화성,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 시험장. 영하 15도의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다. 시험동 안에서 디젤 엔진이 괴성을 질렀다. 1500마력, 12기통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다.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엔진 개발팀장 오민석 상무가 모니터를 응시했다. RPM 2700, 온도 11도, 오일 압력 정상. 숫자들이 깜빡였다. 30분째 최대 출력 테스트 중이었다. 터키 환경 시뮬레이션이었다. 섭씨 50도 사막에서 전차가 최고 속도로 달리는 상황. 엔진은 그 열을 견뎌야 했다. 35분이 지났다. 온도가 115도를 넘었다. 경고음이 울렸다. 냉각수가 끓기 시작했다. 증기가 파이프 틈새로 새어나왔다. 오 상무가 이를 악물었다. 40분 목표였는데 35분에 실패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멈췄다. 시험동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금속과 오일이 뒤섞인 냄새였다. 기술자 3명이 엔진 커버를 열었다. 증기가 얼굴을 때렸다.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일부 녹아 있었다. 냉각 설계가 부족했다. 오 상무가 주저앉았다. 이번이 13번째 실패였다. 같은 시각 경남 창원 S&T 중공업 변속기 공장. 6단 자동 변속기가 시험대 위에서 돌아갔다. 변속기 개발 책임자 김동철 부장이 기어 변속 소리를 들었다.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변속이 부드러워야 했다. 하지만 3단에서 4단으로 넘어갈 때 덜컹 소리가 났다. 동기화가 안 됐다.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독일 랭크 변속기는 이런 소리가 없었다. 매끄러웠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쳤다. 기술자가 변속기를 분해했다. 기어 톱니가 미세하게 마모돼 있었다. 열 처리가 부족했다. 강도가 약했다. 김 부장이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열 처리 온도를 올려야 했다. 하지만 너무 올리면 기어가 부러졌다. 적정 온도를 찾는 게 관건이었다. 3월, 앙카라에서 터키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알타이 전차 프로젝트 점검차였다. 아흐메트 차관이 화성 시험장을 둘러봤다. 오 상무가 안내했다. 엔진 시험동에서 최신 프로토타입을 보여줬다. 14번째 버전이었다. 아흐메트가 물었다. 언제 완성되느냐고? 오 상무가 답했다. 올해 말 목표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아흐메트는 그걸 눈치챘다. 표정이 굳었다. 터키는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계약 이후 1년이 지났다. 생산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5월,
두산 인프라코어에 독일 MTU 엔지니어가 왔다. 기술 교류 명목이었지만 실제론 정찰이었다. 그는 시험장을 둘러보고 코웃음을 쳤다. 한국 기술진이 보는 앞에서 독일어로 동료에게 전화했다. 내용은 명확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라고. 오 상무는 독일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태도로 알 수 있었다. 모욕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6월 15번째 엔진 시험. 이번엔 냉각수 파이프를 이중으로 설계했다. 열교환 면적을 30% 늘렸다. 최대 출력 테스트를 시작했다. 10분, 20분, 30분. 온도가 110도에서 멈췄다. 더 오르지 않았다. 오 상무가 숨을 죽였다. 35분, 40분. 온도는 여전히 110도였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다. 45분이 지났다. 목표를 초과했다. 오 상무가 비상정지를 누르지 않았다. 계속 돌렸다. 50분, 55분, 60분. 1시간 연속 최대 출력. 엔진이 끄떡없었다. 시험 동안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기술자들이 서로 껴안았다. 1년 반 만에 성공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변속기가 아직 미완성이었다. 7월 S&T 중공업에서 21번째 변속기 시험. 기어 열처리 온도를 섭씨 920도로 조정했다. 이전보다 40도 높였다. 변속 테스트를 시작했다. 1단, 2단, 3단. 부드러웠다. 4단으로 넘어갔다. 덜컹 소리가 없었다. 김 부장이 눈을 감았다. 5단, 6단. 완벽했다. 연속 변속 1000회 테스트. 문제 없었다. 변속기가 드디어 완성됐다. 8월 화성 시험장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했다. 파워팩 통합 테스트였다. 두 부품이 하나로 작동해야 했다. 첫 시험에서 진동이 발생했다. 엔진과 변속기의 공진이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았다. 연결부 댐퍼를 교체했다. 두 번째 시험, 진동이 줄었다. 세 번째 시험, 진동이 사라졌다. 엔진과 변속기가 호흡을 맞췄다. 9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K2 전차 시험 자체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했다. 실제 주행 테스트였다. 엔진 시동을 걸었다. 부드럽게 돌아갔다. 1단 기어를 넣고 출발했다. 전차가 움직였다. 속도를 올렸다. 시속 20km, 30km, 40km. 가속이 매끄러웠다. 목표 속도 시속 70km에 도달했다. 독일 파워팩과 같은 속도였다. 오 상무와 김 부장이 관측소에서 지켜봤다. 둘 다 눈물을 참았다. 2년 가까운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터키 환경 테스트가 남았다. 10월 터키 코냐 평원. 한국 기술진이 국산 파워팩 2세트를 가지고 왔다. 터키 평가단 앞에서 시연했다. 섭씨 46도. K2 시험 자체가 사막을 달렸다. 2시간 연속 주행. 엔진 온도 108도. 정상 범위. 변속 문제 없음. 터키 장교들이 박수를 쳤다. 다음 날 에르주름 고산. 영하 16도에서 냉간 시동 테스트. 예열 없이 시동을 걸었다. 7초 만에 엔진이 걸렸다. 아흐메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테스트 통과였다. 2010년 11월 앙카라 국방부 대회의실. 터키 최종 의사결정 회의가 열렸다.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기갑사령관, 방위산업장이 참석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놓였다. 하나는 한국 K2 기술 이전권, 다른 하나는 독일 레오파르트2 재협상권이었다. 독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한 달간 로비를 펼쳤다. 가격을 20%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파워팩 수출 금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기술 이전은 부분적으로만, 핵심 기술은 독일이 보유한다는 것. 터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메흐메트 대령이 발표했다. 2년간의 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자료였다. K2는 72시간 주행, 극한 온도, 산악 지형 모든 항목을 통과했다. 레오파르트2는 절반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산 파워팩은 터키 환경에서 검증받았다. 독일 파워팩보다 나았다. 숫자는 명확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결론을 내렸다. 한국과 계약 진행이었다. 독일 제안은 거절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베를린에 통보가 갔다. 크라우스 마파이 본사는 충격에 빠졌다. 뮬러 CEO가 소리를 질렀다.
2년간의 방해 공작이 무용지물이 됐다. MTU 파워팩 수출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터키는 그걸 선택했다. 독일의 오만이 패배를 자초한 것이었다. 12월 3일 앙카라 힐튼 호텔 대연회장. 한국과 터키의 공식 계약식이 열렸다.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계약 규모 4억 달러. K2 흑표 차체 완전 이전. 터키는 이 기술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한다. 1차 목표 250대, 최종 목표 1000대 생산. 현지 생산 비율 70% 이상. 파워팩은 한국 국산 제품 사용. 계약서의 서명이 끝났다. 블래시가 터졌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국 방산이 독일을 제치고 나토 회원국에 전차 기술을 수출한 첫 사례였다. 연회장 한쪽에 외국 무관들이 모여 있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국방 무관들이었다. 그들은 계약식을 지켜보며 메모했다. 미국 무관이 본국에 보고를 보냈다. 한국 방산의 급부상, 독일 아성 붕괴, 중동 시장 재편 가능성. 러시아 무관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K2의 능동형 현가 장치는 러시아 T90에 없는 기술이었다. 자동 장전 장치도 서방식으로 발전했다. 극한 환경 적응력은 시베리아 배치 전차보다 우수했다. 그는 모스크바 국방부에 경고를 보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중국 무관은 더 긴장했다. 중국은 터키에 전차를 수출하려 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일찍 탈락했다. 기술력 차이였다. 중국 전차는 한국의 10년 전 수준이었다. 그는 베이징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한국 전차 기술 추격 필요. 현재 격차 최소 10년. 계약식 이튿날 터키 방위산업청장 이스마일 데미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국 언론이 몰렸다. 그는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은 120년 역사를 내세웠지만 터키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은 개발 단계부터 터키를 연구했다. 사막과 산악, 극한 온도를 고려했다. 테스트 결과가 그걸 증명했다. 기술 이전도 완전했다. 독일은 핵심을 숨기려 했지만 한국은 모든 걸 공개했다. 신뢰의 차이였다. 독일 언론이 반발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터키의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다.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72시간 테스트, K2 완주, 레오파르트 실패. 그 사실은 지울 수 없었다. 2011년 1월 터키 사카리아의 BMC 공장. 알타이 전차 생산 라인 구축이 시작됐다. 한국 기술진 50명이 파견됐다. 현대로템 엔지니어들이 터키 기술자들을 교육했다. 용접 기술, 장갑 제작, 포탑 조립. 6개월간 집중 훈련이 진행됐다. 터키 기술자들은 열정적이었다. 자국 전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한국 기술진은 성실하게 가르쳤다. 숨기는 게 없었다. 약속대로 완전한 기술 이전이었다. 7월, 첫 번째 알타이 전차 시제품이 나왔다. K2 차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터키식 개조가 들어갔다. 포탑이 약간 컸다. 승무원 4명 체제했다. K2는 자동 장전 장치로 3명이지만 터키는 수동 장전을 선택했다. 고용 창출 때문이었다. 능동형 현가 장치는 그대로 적용됐다. 국산 파워팩도 장착됐다. 두산 엔진과 S&T 변속기의 조합이었다. 시제품 공개 행사에 터키 대통령이 참석했다. 그는 알타이 전차에 직접 올랐다. 포수 자리에 앉아 조준경을 들여다봤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터키가 이제 전차 생산국이 됐다고. 120년 독일 기술도 좋지만 터키 환경을 아는 한국 기술이 더 낫다고. 독립과 자주국방의 시작이라고. 박수가 쏟아졌다. 그해 가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터키에 연락이 왔다. 알타이 전차 구매 의향이었다. 사우디는 사막 환경이 터키와 비슷했다. 알타이가 검증됐다면 사우디에도 맞을 거였다. 협상이 시작됐다. 규모는 300대, 금액은 20억 달러였다. 터키로선 첫 방산 수출이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전차를 중동에 파는 것. 아이러니했다. 독일이 막으려던 게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장은 움직였다. 베를린 국방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다. 중동 전차 시장 재편, 독일 점유율 하락 예상, 한국 터키 연합 부상. 숫자로 보니 더 충격이었다. 지난 10년간 독일이 중동에 판 전차 연평균 80대,
한국 터키 연합 예상 판매량 연평균 150대. 시장이 뒤집혔다. 2013년 5월 터키 사카리아 BMC 공장 생산 라인에서 알타이 전차 1호기가 완성됐다. 검은색과 모래색 위장 무늬가 칠해진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다. 터키 육군 기갑사령관이 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전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폈다. 포신, 포탑, 궤도, 엔진실 하나하나 점검했다. 5년 전 코냐 평원에서 봤던 K2 시험 차체가 떠올랐다. 그때 그 전차가 지금 터키 손으로 만들어졌다. 감회가 남달랐다. 공장장이 설명했다. 부품 현지화율 72%, 목표였던 70%를 넘었다. 포신은 터키 MKE가 한국 기술로 생산했다. 장갑제는 로켓찬이 만들었다. 현 가장치는 FNSC가 조립했다. 파워팩만 한국산이었다. 두산 엔진과 S&T 변속기, 나머지는 모두 터키 땅에서 나왔다. 기술 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증거였다. 6월 앙카라 외곽 훈련전 알타이 1호기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다. 터키군 전차병들이 승무원으로 투입됐다. 그들은 이미 6개월 훈련을 받았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쳤다. 조종, 사격, 정비 모든 걸 익혔다. 첫 주행 테스트. 알타이가 훈련장을 달렸다. 시속 70km까지 가속했다. 능동형 현가정치가 작동하며 울퉁불퉁한 지형을 부드럽게 넘었다. 조종수가 감탄했다. M60과는 차원이 달랐다. 진동이 거의 없었다. 사격 테스트.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다. 2km 떨어진 표적을 맞췄다. 명중률 95%. 보수가 만족스러워했다. 조준 시스템이 정밀했다. 바람과 온도를 자동 보정했다. 한 달간 테스트가 계속됐다. 사막주행, 산악 등반, 야간 작전, 도하 훈련 모든 항목을 통과했다. 터키군 평가단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실전 배치 가능. 7월 1차 양산 계약이 체결됐다. 250대 생산, 납기 5년. BMC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월 생산 목표 8대. 생산 라인이 2개로 늘었다. 터키 기술자 500명이 추가 고용됐다.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 사카리아 시장이 BMC 공장을 방문해 감사를 표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 부품 납품업체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 고용이었다. 한국 기술진은 점차 철수했다. 초기 5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터키 기술자들이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현대로템 박진수 상무가 마지막 방문을 했다.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5년 전 코냐 사막에 48도 열기가 떠올랐다. 독일과의 치열한 경쟁, MTU 수출 금지 위기, 국산 파워팩 개발 지옥,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제 결실을 맺었다. 터키 공장장이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감사의 표시였다. 박 상무는 담담하게 답했다.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2014년 9월 알타이 전차 50대가 터키 육군에 인도됐다. 시리아 국경 부대에 배치됐다. 긴장 지역이었다.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었고 국경 침투가 빈번했다. M60 노후 전차를 대체했다. 병사들이 새 전차를 받고 환호했다. 현대적 장비였다. 디지털 계기판, 열상 조준경, 능동형 방어 시스템, 모든 게 첨단이었다. 국경 순찰이 시작됐다. 알타이 전차 편대가 철책선을 따라 움직였다. 현가장치 덕분에 험한 산악 지형도 문제없었다. 야간 감시 능력도 뛰어났다. 열상 장비가 3km 밖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터키군의 국경 방어력이 한 단계 올랐다. 같은 해 10월 폴란드 국방부가 터키를 방문했다. 알타이 전차 시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폴란드도 노후 전차 교체를 계획 중이었다. 후보는 독일 레오파르트2와 한국 K2였다. 알타이를 보면 K2의 성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시현장에서 알타이가 각종 기동을 선보였다. 폴란드 장교들이 메모했다. 능동형 현가장치가 인상적이었다. 경사 등판 능력도 탁월했다. 그들은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K2 검토 필요, 독일 제품과 비교 평가 권고,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알타이 전차 수출 계약이 최종 체결됐다. 300대,
20억 달러. 터키 역사상 최대 방산 수출이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터키가 전차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한국 기술 덕분이라고. 양국 협력의 모델이라고. 베를린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크라우스 마파이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충격이었다. 중동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사우디는 전통적 독일 고객이었다. 이제 터키산 전차를 샀까. 기반은 한국 기술이었다. 독일의 120년 아성에 균열이 갔다. 모스크바 국방부도 주시했다. 러시아는 터키에 T-90 전차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졌다. 한국 기술이 러시아보다 나았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내부 보고서에 적었다. 한국 전차 기술 수준 러시아 대비 동등 이상. 특히 전자장비와 현가장치 부분 우세. 2015년 3월 알타이 전차 100호기가 생산됐다. 공장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터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그는 연설했다. 5년 전만 해도 꿈이었다고. 이제 현실이 됐다고.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하게 했다고.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완제품 수입은 일회성이지만 기술 이전은 영구적이라고. 터키가 이제 스스로 전차를 만든다고. 독립의 의미라고. 한국 대사가 축사를 했다. 양국 협력의 성과야고. 신뢰가 만든 결과라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공장 밖에서 100호기가 시운전을 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터키 땅에서 만든 전차가 터키 들판을 달렸다. 그 광경을 보며 터키 기술자들이 가슴 벅차했다. 한국 기술진도 뿌듯했다. 약속을 지켰다. 완전한 기술 이전.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고 성공을 낳았다. 2024년 가을 터키 사카리아 BMC 공장. 16년이 흘렀다. 생산 라인에서 알타이 전차 680호기가 나왔다. 1차 목표 250대는 2018년에 달성했다. 이제 최종 목표 1000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공장 규모는 3배로 커졌다. 터키 기술자 1,500명이 일했다. 한국 기술진은 한 명도 없었다. 완전히 독립생생이었다. 공장장 무스타파는 2011년 입사한 초기 멤버였다. 당시 그는 25살 신입 용접공이었다. 한국 엔지니어에게 용접 기술을 배웠다. 하나하나 손으로 가르쳐줬던 기억이 생생했다. 이제 그는 공장장이 됐다. 부하 직원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다. 16년 전 받은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했다. 그날 오후 공장 회의실에서 수출 실적 보고가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300대 완납, 카타르 120대 계약, 아제르바이잔 80대 계약, 총 수출 500대, 금액 35억 달러. 터키 방산 수출의 30%를 차지했다. 알타이 전차가 터키 경제에 기여한 것이었다. 보고를 듣던 국방차관 이스마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16년 전 그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당시 주무관이었다. 지금은 차관이 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야적장에 알타이 전차 50대가 줄지어 섰다. 카타르 수출분이었다. 검은 포신이 하늘을 향했다. 저 전차들이 중동 사막을 지킬 것이었다. 한국 기술이 터키 손을 거쳐 세계로 퍼졌다. 같은 시각 베를린 크라우스 마파이 본사.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스크린에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다. 중동 전차 시장 2008년 독일 점유율 62%, 2024년 42%, 20%포인트 하락이었다. 그 빈자리를 터키 한국 연합이 차지했다. 알타이 전차와 K2 전차 합산 점유율 35%. 불과 16년 만에 시장 판도가 뒤바뀌었다. CEO 토마스가 탄식했다. 2008년 MTU 수출 금지 결정이 화근이었다. 한국의 자체 개발을 촉발했고 결국 독일 시장을 잠식했다. 전략적 실패였다. 영업이사가 보고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계약했다고. 유럽 시장마저 흔들렸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차를 선택한 것이었다. 독일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토마스가 16년 전 보고서를 꺼냈다. 2008년 터키 테스트 결과. 레오파르트 실패, K2 성공. 그때 인정했어야 했다. 한국 기술이 독일을 따라잡았다는 것을. 오만이 패배를 불렀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스크바, 러시아 국방부 분석실. 한국 터키 방산 협력 보고서가 작성됐다.
담당 분석관 이반이 결론을 적었다. 기술 이전 방식의 성공 사례. 완제품 판매보다 장기적 효과 큼. 수입국을 파트너로 만드는 전략. 러시아도 배워야 함. 그는 2008년 터키 테스트 영상을 다시 봤다. 코냐 평원, 새 전차의 경쟁. K2가 홀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장면. 당시 러시아는 이를 우연으로 봤다. 16년이 지난 지금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실력이었다. 한국은 극한 환경 기술에서 러시아를 앞섰다. 인정해야 할 현실이었다. 2025년 봄, 경기도 화성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 시험장. 오민석 상무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35년 엔진 개발 인생이었다. 그는 시험동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17년 전 이곳에서 1500마력 엔진 개발에 매달렸다. 15번 실패했다. 독일 엔지니어가 코웃음 쳤던 기업. 그 모욕이 분노가 됐고 분노가 동력이 됐다. 결국 성공했다. 터키 사막에서 검증받았다. 이제 그 엔진은 폴란드 들판도 달렸다. 후배 엔지니어가 다가왔다. 차세대 1800마력 엔진 개발 보고였다. 오 상무가 설계도를 봤다. 후배들이 잘하고 있었다. 그는 안심했다. 기술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2008년 터키 출장 사진을 꺼냈다. 코냐 평원의 뜨거운 모래. 김 차장과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땀 범벅이었다. 엔진실 앞에서 엄지를 들었다. 저 때가 시작이었다. 독일을 이긴 순간 사진 속 젊은 자신이 낯설었다. 같은 날 앙카라 한 카페. 메흐메트 대령은 이제 중장이 됐다. 은퇴 1년 전이었다. 그는 후배 장교와 차를 마시며 16년 전 이야기를 했다. 2008년 여름 코냐 병원 테스트. 독일 전차가 무너지고 한국 전차가 완주하던 날. 그때 확신했다고. 한국과 가야 한다고. 결과는 옳았다. 터키는 전차 생산국이 됐고 수출국이 됐다. 국방 자립의 첫걸음이었다. 후배가 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냐고? 메흐메트가 답했다. 72시간 테스트 마지막 날. K2가 홀로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레오파르트는 2시간 뒤에 겨우 도착했다. 그 격차가 모든 걸 말해줬다고. 기술의 차이, 준비의 차이, 진정성의 차이. 독일은 터키를 몰랐지만 한국은 연구했다. 그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2026년 4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 방산수출특별전이 열렸다. 전시실 한쪽에 터키 알타이 전차 모형이 있었다. 설명판에 적혔다. 2008년 독일 제치고 기술 수출, 터키 250대 생산, 사우디 300대 수출, 총 계약 규모 55억 달러. 한국 방산 수출의 효시. 관람객들이 모형 앞에 섰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설명했다. 저 전차가 한국 기술이라고. 독일을 이겼다고? 손자가 눈을 빛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16년 전 코냐 평원, 섭씨 48도 사막. 새 전차가 출발선에 섰던 그날. 아무도 한국이 이길 거라 예상 못했다. 독일의 120년 역사 앞에서 한국은 신참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만들었다. 터키 환경을 연구한 자가 이겼다. 겸손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가르친 자가 신뢰를 얻었다. 그 신뢰가 계약이 됐고 계약이 산업이 됐다. 16년이 지나 알타이 전차는 중동 사막을 달렸다. 터키 기술자들이 자부심으로 만들었다. 한국 기술이 뿌리였지만 이제 터키 나무가 됐다. 기술 이전의 진정한 의미였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성장하는 것. 2008년 그날 코냐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 오만은 패배를 부르고 겸손은 승리를 낳는다는 것. 과거의 명성보다 현재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 진정한 협력은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그 교훈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고 이어졌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